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발굴수종 온라인 토크 콘서트 다발굴수종 치료 합병증과 생활관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우리 옆에 계신 변성규 교수님이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충남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다발굴수종 환자들 치료를 하고 있는 이명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변성규 교수님 소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 길병원 혈액내과에서 다발골수증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변성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미리 저희가 환우분들께 사전으로 질의를 받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하면서 환자분들께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위주로 함께 다발굴수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다발굴수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다발굴수종은 악성 형질세포, 암으로 변한 형질세포가 골수 내에서 증가되어서 다음과 같은 여러 증상들을 나타내게 되는 병인데요. 주로는 이제 골 손상 및 통증, 그리고 피로 및 쇠약, 그리고 빈번한 감염 및 발열, 그리고 멍이나 출혈이 쉽게 발생할 수 있고, 또는 목마름 및 빈번한 배뇨, 그리고 신장 기능 장애 등이 있을 수 있는 병인데, 오늘 주신 질문들도 다 이와 관련한 증상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맨 처음으로는 혈구 감소인데요. 이제 주로 다발골수종 환자들이 많이 오시는 증상이 혈구 감소, 특히 이제 빈혈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요. 처음 질문도 이제 빈혈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기운이 없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혈색소, 헤모글로빈 수치는 10g/dL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물어보신 질문은 이러한 증상이 빈혈 때문인가요? 그럼 빈혈은 철분제 복용이나 수혈로 치료하면 나아지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또한 이제 빈혈 이외에 해당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있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변성규 교수님께 좀 답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상한 증상, 빈혈 때문에 기운이 없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빈혈의 치료는 철분제 복용이나 수혈로 치료하면 되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PPT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빈혈의 증상은 주로 피로, 창백, 두통, 숨찬 증상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흔히들 이제 빈혈이라고 하면 어지럼증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숨차고 피곤한 게 더 많은 빈혈 환자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빈혈 이전 단계에서도 철분 결핍 증상이 생기면은 우리 흔하게 말하는 흙을 먹는 이식증이라고 하는데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여기까지 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아이스 큐브 얼음을 많이 먹는 증상이 돼서 흔히 요즘 젊은 직장인들은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하루 종일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얼음물 같은 것들이 당긴다든지 아니면 탈모나 이제 인지기능 저하, 경도의 인지기능 저하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빈혈이 철분이나 수혈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다음 것도 저희가 PPT를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빈혈의 원인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가임기 여성, 생리를 하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 환자에서 경도의 빈혈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 중 또 60% 정도가 철분 결핍성 빈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우들 혹은 일반인들이 빈혈이 있으면 빈혈약을 먹고 있다 하는 경우 대부분 철분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 빈혈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고 특히 다발골수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철분결핍성 빈혈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생겨서 빈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맨 위에서 보시다시피 골수 기능 상실에 의한 빈혈은 좀 전에 이명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발골수증이라는 병 자체가 골수 속에서 형질세포가 굉장히 많이 증식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조혈 모세포들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빈혈이 주된 4대 증상 중에 하나로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식욕 부진이라든지 아니면 식사를 잘 못하시고 토하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철분도 부족하고 다른 비타민이나 여러 가지 영양물질들이 부족해서 영양결핍에 의한 빈혈도 꽤 흔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부분의 다발골수증 환자에서는 살리도마이드라든지 레날리도마이드 같은 약물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혈전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복용하시는 경우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렐 같은 이 피를 묽게 만드는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 특히 저희가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물질도 같이 쓰기 때문에 위궤양 같은 게 잘 흔하게 생깁니다.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아스피린을 드신다면은 위장관 출혈 같은 것들이 흔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발골수증이 콩팥을 흔하게 침범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콩팥에서 조혈 촉진 인자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 만성 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조혈 촉진 인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몸에서 혈색소를 잘 생성하지 못해서 빈혈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철분제만 가지고 혹은 수혈만 가지고서 치료한다기보다는 이런 원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담당 교수님한테 확인을 하시고 적절한 처치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여성 같은 경우에는 11.5 헤모글로빈 혈색소 기준으로 11.5 남자 같은 경우에는 12 이상이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10점 정도의 빈혈에서는 피곤하고 숨찬 증상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증상이 경미하거나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서 단순하게 숨찬 증상이 빈혈 때문이다라고 혼자 판단하시기보다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다발골수증 환자에서 빈혈은 흔한 증상이고 이제 철결핍에 의한 빈혈이 아니라 골수 침윤 그리고 동반된 신기능 상실, 다른 약제들에 의한 빈혈의 원인이 더 많으니까 그에 따른 골수종 치료를 결국 해야 빈혈이 호전되는 경우가 더 많을 거고 그리고 철결핍이 아니라 철분이 과잉한 경우가 더 많죠. 주로 보면 그래서 그에 정확한 원인에 따른 빈혈 치료를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빈혈 이외에 해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이 있을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환자분 이분도 증상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신 것 같지만 다른 증상의 원인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 피곤하고 숨찬 증상, 기운이 없다 이런 증상들은 저희가 흔히 피로라고 말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피로가 굉장히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암 유관 피로라고 해서 이에 대한 평가라든지 처치가 따로 항목으로 빠져 있을 정도로 흔한 증상이고 대부분 암 환자 중에 약 30에서 50% 정도가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피로의 원인으로 단순한 암 그 자체도 있지만 이 암으로 인한 통증 그리고 항암 치료로 인한 골수 기능 억제라든지 빈혈이라든지 아니면 항암 보조제 등으로 진통제나 항우울제 같은 거를 복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로 인해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피로 이외에도 이 숨찬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폐렴 같은 감염, 그다음에 심부전 같은 심장 기능 저하, 그다음에 혹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날리도마이드라든지 살리도마이드 같은 약을 복용하면서 생기는 혈전, 그다음에 스테로이드로 인한 근손실 등으로 인해서 환자의 운동 수행 능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일반 환자보다 조금 더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본인이 재단에서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확인하셔서 정확한 원인을 찾고 그에 대한 처치를 받으시는 게 환자의 예후라든지 증상 개선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빈혈에 대해서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헤모글로빈이 떨어지는 것뿐 아니라 뭐 혈소판이나 이런 것도 잘 떨어지잖아요.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자가 이식 후 현재 3년째 M단백 수치 0을 유지하는데 좋은 결과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코피가 자주 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코피 증상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재발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코피 자체가 어떤 재발의 징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코피가 재발의 징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코피가 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혈액암 환자 중에 코피가 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혈소판이 많이 떨어질 경우에 이 코피를 비롯한 멍이라든지 출혈이 잘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로 인해서 코피가 나는 거라면 이거는 재발의 징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코피가 난다고 다발골수증이나 혈액암이 재발했다라고 반드시 연관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코피 자체가 암의 재발을
암시하는 지표는 전혀 아니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혈소판이라는 이제 지혈 작용을 하는 세포가 좀 감소되어 있는 경우의 환자들이 많고, 또 이제 약제를 복용하면서 같이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 같은 것을 같이 복용하시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코피 증상은 조금 더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큰 카테고리로 이제 면역 저하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발굴수종은 이제 항체를 만들어내는 형제 세포가 암으로 변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병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감염에 취약한 질병이고, 일반 환자에 비해서 다발굴수종 환자는 폐렴 같은 것이 생길 확률이 7배 이상 높다, 이런 보고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 이제 질문을 함께 살펴보면, 얼마 전 등이 간지러워서 보니 물집이 생기고 점차 심한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대상포진인 것 같은데 대상포진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또 이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는데 이제 대상포진이 발생한 이후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뭐 필요할지 혹은 가능할지 물어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변성규 교수님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물집이 생긴 다음에 그 해당 부위를 따라서 통증이 발생한다면 대상포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확한 거는 피부과라든지 아니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진단을 받아보셔야겠지만 대상포진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건강한 사람들은 치료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통증이 심하게 생길 수 있고 통증 이후에 후유증으로 신경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구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환자의 경우에는 특히 고령인 경우 경구 항바이러스제를 약 일주일가량 복용하는 것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데, 면역이 저하된 환자, 특히 다발굴루증 같이 혈액암 환자의 경우에는 이 경구 항바이러스제 복용은 부족하고 이 주사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항바이러스제를 하루에 3번 정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입원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병 자체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질병이고, 또 우리가 항암 치료 그리고 동반 치료로 거의 스테로이드 같은 걸 많이 쓰잖아요. 하다 보니 면역력이 더 떨어지다 보니 대상포진 같은 것도 이제 생각보다 자주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포진 치료를 하게 할 때 이제 뭐 그 자체를 치료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제 2차적인 감염, 이제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같은 게 생기면 되게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충분히 치료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뭐 경구 약제보다는 주사제로 치료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럼 예방접종에 대해서 또 여쭤보셨는데,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한번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표로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영어로 된 표가 너무 어려워서 뉴스에 이 한글로 된 표가 있어서 갖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면역력이 떨어진 암 환자 예방접종 가능 범위와 시기에 대해서 담당 기자분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밑에서 3번째 제조합 대상포진 백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흔하게 말하는 이 대상포진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대상포진 백신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활화 백신이고요. 2번째는 이 생백신입니다. 특히 다발골수종 환자라든지 계속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생백신은 접종하지 않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알아 제조합 대상포진 백신을 맞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고,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약제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담당 상태에 따라서 이 어떤 간격으로 몇 회를 맞아야 될지 달라지기 때문에 담당 교수님이랑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예방접종은 적극적으로 권유드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미 걸렸던 사람도 또 예방접종의 필요성이나 그런 거 있을까요? 네, 이에 대해서도 사실 잘 정리된 내용이 있는데, 이 대상포진을 앓은 경우에도 이 백신의 금기증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적절한 기간이 지나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적절한 기간이란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3년 정도가 지나면 안전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을 앓으셨더라도 충분한 시간 이후에는 안전하게 또 맞으실 수 있으니 맞는 것을 권고드린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이제 폐렴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네, 이제 폐렴
폐렴이 사실 다발골수종 환자의 사망 원인 중 1위이고, 이제 사실 최근에 뭐 코로나19라든지 뭐 여러 가지 원인 균 바이러스에서 많은 환자가 이제 폐렴의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는 것 같은데, 폐렴이 완치되지 않아도 항암 치료를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폐렴이 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항암 치료를 계속 하시는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폐렴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감염 합병증 중에 하나이고 이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폐렴이 완치되지 않아도 항암 치료를 다시 재개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정해진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 폐렴의 중증도라든지 환자 상태 그리고 다발성 골수종의 활성도에 따라서 담당 교수님과 상의해서 면밀히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일반론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활성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1주에서 2주 정도 연기하는 것이 주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일부에서 다발골수종이 너무 활성도가 높다든지 아니면 특히 맨 처음에 다발골수종이 진단되었을 때 폐렴이 진단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발골수종 치료를 통해서 이 다발골수종의 활성도를 떨어뜨려야만 감염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딱 이거다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이 항암 치료 감염이 발생한 이후에 이 2주 이내에 항암 치료를 시작하느냐 아니면 2주 이후에 항암 치료를 시작하느냐에 대해서 양군의 사망률이라든지 균열증 재발에 대해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라는 연구도 있는 만큼 반드시 금기는 아니고 환자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부분 이제 다발골수종 환자들이 고령의 환자세요. 그리고 다발골수종이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막 엄청 어그레시브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진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조기 단계의 다발골수종이라면요. 그래서 이렇게 저울질을 해봐야겠죠.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유리할지, 좀 쉬고 충분한 치료를 하고 이제 다시 재개하는 것이 유리할지.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제 적극적으로 뭐 항암 치료를 무리하게 끌고 가기보다는 저는 치료를 충분히 하고 하는 편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치료 자체를 너무 미루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심스럽게 충분한 이제 항생제 치료와 병행해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은, 폐렴이 심각하면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예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표에서 보셨다시피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에서 잘 살펴보시면은 폐렴 예방접종을 어떤 형식으로 하라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걸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개인 위생인데요. 특히 요즘에 다시 또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가 사실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와 손발 깨끗하게 씻는 것들을 반드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다발골수종 치료 같은 경우에는 초기 몇 개월간 이 폐렴이 잘 생기는 걸로 돼 있어서 예방적 항생제를 쓰는 것을 일반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초기 2, 3개월 정도 항암 치료를 할 때 예방적 항생제를 쓰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권고사항도 그렇고 처음 약제를 선택해서 항암 치료를 시작할 때 한 3개월 정도는 이제 플로로키놀론, 뭐 시프로플록사신이라든지 레보플록사신 같은 약제를 경구로 예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네, 또 끊는 시점도 약간 좀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마냥 계속 언제까지 끌고 갈지 이런 게 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지만, 보통 이제 가이드라인 이런 데 보면 3개월 정도 이렇게 같이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처음 치료할 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발골수종 증상 중에 이제 면역 저하 증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세 번째는 골격계, 그러니까 뼈 통증 그리고 뭐 골절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갈비뼈와 골반뼈 통증으로 활동에 무리가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긴 했는데 중독이 될까 최대한 자제하려고 합니다. 통증이 있을 때마다 진통제를 복용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종양내과 쪽에서 이제 마약성 진통제 사다리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1단계는 이제 약한 비마약성 진통제, 그리고 2단계는
이제 약한 마약성 진통제, 3단계는 좀 강한 마약성 진통제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스텝업 하면서 진통제를 처방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이 어떤 기준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느냐는 사실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환자의 증상을 적절하게 충분하게 조절할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처방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고, 이제 오른쪽 이 표를 보시면 환자가 이제 늘 똑같은 통증을 계속 느끼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렇게 베이스라인 통증이 있고, 이제 브레이크 스루 페인이라고 해서 이제 돌발통이 있는데, 그래서 이 돌발통까지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너무 세게 진통제를 사용하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이제 베이스라인에 있는 진통을 커버하면서 이제 브레이크 스루 페인은 이제 속효성 진통제를 사용해서 잡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독이 될까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약을 처방하면서 약이 어쨌든 신체적 내성을 가지게 돼요. 똑같은 약을 계속 처방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그 약에 대한 효과는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이건 이제 신체적 의존성이라고 하고,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신적 의존을 말하는데, 이제 마약성 진통제는 이런 중독, 정신적 의존이 나타나지는 않으니 좀 안심하고 이렇게 충분한 이제 통증 조절이 될 정도를 충분하게 이제 잘 복용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 통증이 있을 때마다 진통제를 하시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 이제 베이스라인 진통은 이제 서방형 지속형 진통제로 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브레이크 스루 페인이 있다면 속효성 진통제를 사용해서 통증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잘 잡는 것을 이렇게 통증 치료 전략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럼 다발골수종 치료가 되면 뼈 통증도 사라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사실 다발골수종 치료가 되면 이제 뼈 통증이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봅니다. 전 교수님은 많이 그런 경우를 경험하셨나요? 예, 환자가 특히 이 다발골수종이 중추신경계 쪽을 자체적으로 침범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다발골수종 활성도가 심한 경우에는 뼈 자체를 이 다발골수종이 계속해서 파먹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상처를 계속 입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계열의 약물을 주입하게 되면은 환자가 주사 맞은 다음 날 벌써 허리 통증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치료를 하면서 뭐 한 번에 막 좋아질 수는 없지만요. 이제 몇 개월 이제 치료를 충분히 하고 치료가 잘 되고 또 뼈가 아물고 붓고 하면서 거의 이제 누워 지내시던 분이 이제 걸어서 외래를 들어오시고 이러는 걸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뿌듯하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뼈 통증을 완화하거나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변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다발골수종은 결국 이제 뼈가 상하는 증상이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다발골수종 세포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물질들, 사이토카인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이 사이토카인들이 이 암세포에서 분비가 되면서 그 근처에 있는 이제 뼈 세포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제 뼈가 이제 파먹히는 쪽으로, 뼈가 상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더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뼈 세포들이 많이 이렇게 마치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렇게 갈카 먹힌 것처럼 사과가 이렇게 파먹힌 것처럼 이런 양상을 보이는 오스테오라이팅 리전들이 보이는데, 또 이제 더 심해지면은 뼈가 이제 골다공증이 심해지고 뼈가 부러지는 이런 골절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골수종 치료가 잘 되어야 뼈 통증도 이제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다발골수종 항암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뼈에 관해서 함께 약물을 사용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뒤에 질문에 대해서 다시 이어가면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골수종 치료를 하면서 그 뼈주사라고 하죠.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나 최근에 이제 랑크 라이간드 블로커, 데노수막 같은 약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적극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면서 약 2년까지 치료를 하도록 권유를 받고 있어요. 그 2년 이후에는 골수종이 잘 조절이 된다고 하면 점점 이렇게 기간을 늘려가면서 끊어볼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제 항암 치료와 동시에 이런 뼈 자체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있으면서 대소변도 원활하지 못해 불편감이 듭니다. 압박골절이 있다고 들으셨다고 하는데 이러한 증상도 이제 다발골수종 합병증 중 하나인가요? 어떤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저희 병원 환자분 사진을 실제로 가져와 봤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척추가 압박골절, 그러니까 요 뼈 하나하나 척추뼈고요. 그리고 뼈 사이사이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간판, 디스크라고 흔히 말하는 추간판인데 이 다발골수 중에 뼈가 약해져서 뼈가 이제 주저앉으면서 이 뒤에 있는 척수를 누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경학적으로 여기를 이제 심하게 누르게 되면 이 더마톰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뇌로부터 이제 척수가 내려오고 척수가 이게 지배하는 신경절이 있는데 이 척수가 이 부분에서 만약에 끊어진다면 그 아래의 더마톰이 다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양학적으로 응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 압박골절이 생기면서 그 뒤로 이제 이 부러진 뼈가 뒤에 있는 척수를 눌러서 이런 뭐 대소변이 보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면 응급으로 수술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로 그 부분을 이제 압박을 조금 해소시키고 그 뼈를 조금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탄탄하게 안정화시키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과는 좀 다른 거죠. 다발골수 환자는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척추 뼈 자체가 눌리게 되면서 이런 신경학적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허리 통증이 있는데 현재는 뭐 아무 치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뼈 주사 치료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시 한번 뼈 다발골수종 환자와 이제 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발골수종 환자의 이제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가 이제 뼈 통증이에요. 이런 뼈 통증은 이제 다발골수종 세포에서 이제 파골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뼈를 파괴하게 되기 때문인데 심하면은 이런 골절 등의 증상까지 일어나고 또 이제 뼈가 파괴되면 이제 뼈에 있는 칼슘이 혈액으로 방출되면서 심한 고칼슘 혈증 등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발골수종 환자는 이런 골격계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치료 전략인데요. 골격계 합병증이라고 하면 이제 뼈가 약해지면서 골절이 생기거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척추뼈가 부러지면서 뒤에 이제 척수가 압박 증상이 생기거나 혹은 이제 이런 뼈 통증으로 인해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골격계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격계 합병증은 이제 3분의 1 정도, 다발골수 환자의 3분의 1 정도는 합병증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뼈가 상하는 거는 사실 더 많고 이런 뭐 골절이나 이런 압박 그리고 수술, 방사선까지 받게 되는 경우는 그거보다는 좀 더 적은 3분의 1 정도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이런 골격계 합병증이 나타나는 환자들은 그 자체로도 이제 생존율이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다발골수종 치료를 하면서 이런 뼈 건강 그리고 골격계 합병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같은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제 뼈 주사라고 하면은 크게는 이제 두 가지 계열이 있는데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해서 파골 세포 자체를 이제 활성화를 억제시키는 졸레드로네이트, 조메타 같은 약제들이 흔히 많이 사용되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다발골수종 세포에서 만들어내는 이제 랑크 라이간드를 블록하는 엑스지바라는 이제 표적 약제들도 개발이 되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사실 이제 효과가 좋기 때문에 권고하고 있는데요. 사실 환자분들께 이 뼈 건강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이 항암 치료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뼈 쪽에 이제 관리를 조금 증상이 심하지 않다 보면 좀 소홀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 교수님은 뭐 이런 약제들에 대해서 뭐 사용해 보신 경험이나 뭐 뼈 건강에 대해서 혹시 자유롭게 좀 코멘트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다발골수종 환자의 뼈 건강, 그다음에 골절 예방 이런 목적으로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나 아니면 데노스막 같은 계열의 약을 모든 환자에 써야 되느냐, 아니면 뼈 병변이 있는 환자한테만 써야 되느냐는 약간의 디베이트가 있긴 하지만 진료침 등 권고 사항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발골수종이 진단되면
금기가 아닌 한 이런 약들을 치료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저희가 항상 환자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 뼈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이미 주저앉거나 부러진 뼈가 자동으로 회복이 되고 후유증이 없이 깨끗하게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명현 교수님 환자분 케이스처럼 이미 뼈가 주저앉아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라면은 이런 일반적인 약물 치료보다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이 신경이 눌리고 있는 것을 반드시 회복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고정을 통해서 더 이상 뼈가 주저앉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하나는 특히 이 비스포스포네 계열의 약을 맞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이 약을 맞고 있는 과정 중에서 발치라든지 아니면 치과적인 치료를 받는 경우에 턱뼈 괴사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발골수종을 새롭게 진단받은 환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치료 전에 치과 검진을 반드시 보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노수막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다발골수종 환자와 이 골다공증 환자의 투여 기간이 다릅니다. 보통 다발골수종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세 달에 한 번 이렇게 조금 더 짧게 맞는 경향이 있고 이 골다공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좀 더 길게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노스왑을 맞다가 중단하는 경우에는 리바운드 프랙처, 즉 반동 골절이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메타라든지 파노린 같은 비스포스포네트 계열의 약물을 마지막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투약을 해야 되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보자면 다발골수종은 이제 뼈가 많이 상할 수 있는 병이고 또 이제 단순 상하는 걸 넘어서 골절이나 뭐 척수 압박 그리고 수술 등의 이제 골격계 합병증까지 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와 동시에 이제 골격계 그러니까 뼈에 대한 이제 치료도 함께 하는 것이 좋고 이제 특별한 금기가 없다면 이런 뼈 주사라고 하는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조메타 그리고 랑크라이간드 이니비터인 엑스지바 이 정도를 저희가 함께 같이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약제들이 또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치아 쪽에 이제 턱뼈 괴사 등의 부작용도 있고 또 이제 언제까지 이거를 또 써야 되느냐 또 금방 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또 신경 써가면서 치료를 해야 돼서 사실 이제 다발골수 환자들은 앞선 이제 감염에 대한 예방뿐만 아니라 또 이런 뼈 쪽에도 신경을 써가면서 저희가 치료를 해야 되니까 조금 이렇게 어, 쉽게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뼈 건강에 대해서는 이렇게 넘어가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칼슘 혈증과 신장 기능 이상 증상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 이제 질문인데요. 다발골수종 진단 초기에는 그 염려할 정도로 신장 기능이 크게 나쁘지는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수치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신장 투석을 하는 분도 계신데 반드시 신장 투석을 해야 하는 건지, 골수종 치료를 잘 받으면 신장 기능이 회복되거나 나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뭐 신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뭐 도움이 될 만한 음식이 있을지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신장 투석은 사실 뭐 필요하면 해야 된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해야죠. 콩팥이 나빠지게 되면 단순히 이제 소변이 안 나오면서 몸에 이제 수분이 저류되고 체액이 과다되는 증상이 생길 뿐더러 이제 요독 증상이라고 해서 뭐 어지럽거나 오심, 구토, 식욕 부진 이런 것들부터 해서 심하게는 요독 유레미아 때문에 심각적 이상이 오기도 하고 심하게 심장에 이렇게 물이 차는 경우들도 저희가 가끔 보게 돼요. 이런 것들까지 오기 전에 필요하면 투석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 또한 이제 콩팥이 하는 일이 이제 소변을 배출하는 것뿐 아니라 산, 염기, 전해질 같은 것도 이제 어,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좀 이상이 생긴다면 또 이제 콩팥 투석을 통해서 신장 투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조절을 해줘야겠죠. 네. 다발골수종은 이제 신장 기능 이상이 또 하나의 중요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다발골수종 때 이제 콩팥이 나빠질 수 있는 원인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흔한 것은 다발골수종에서 만들어내는 이제 M 단백과 유리경세라는 물질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 유리경세는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이제 콩팥에 있는 사구체를 잘 통과해서 이제 그 사구체를 통과해서 이제 세뇨관을 지나서 가다가 이렇게 원위세뇨관, 근위세뇨관 이런 곳에서 이제 어떤 결정을 형성하면서 세뇨관을 막게 되고, 그럼 그 사구체부터 이 세뇨관까지 유닛을 기능을 못하게 하면서 신기능 장애를 초래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구적인 신장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다발골수종을 즉각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콩팥 기능을 되살리는 데 있어서 좋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신부전을 만성으로 가는 신부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충분한 양의 수분 섭취뿐 아니라 이제 다발골수종 환자들이 또 앞서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또 약제를 많이 쓰게 돼요. 진통제를 뼈 통증이 있어 사용하게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할 때 이제 조영제도 많이 쓰게 되고, 또 이제 뼈 주사인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 이런 약제들을 사실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런 약제들이 다 약제 자체가 또 이제 신기능 악화 위험이 있는 약제들이라서 신장 기능 이상이 있는 분들은 이런 약제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매우 주의를 기울이거나 사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도중에 또한 이제 항암제조차도 이제 신기능 이상을 좀 초래할 수 있는 약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항암 치료 도중 이제 신기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혹시 변상규 교수님께서는 이제 신부전이 있는 환자들은 또 이제 조금 제가 말한 거 이외에도 혹시 뭐 더 추가적으로 좀 코멘트 주실 부분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다발골수종은 이명훈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만성 신부전, 이 신기능 장애가 주된 증상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발골수종 초진으로 왔을 때 이 콩팥 기능이 너무 안 좋아서 신장내과에서 투석을 시작하면서 검사를 하다가 M단백이 검출되면서 다발골수종이 진단되는 케이스들도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투석을 시작하더라도 이 다발골수종 치료를 하면서 콩팥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면 투석을 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투석을 시작한다고 해서 평생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거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이 신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부정맥이라든지 치명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담당 교수님과 상의하셔서 필요한 경우에는 투석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이 신부전이 심한 경우에 우리가 다발골수종 치료에서 주된 옵션 중에 하나인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항상 우려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명훈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 이제 다발골수종 이제 워킹 파티에서 학회에서 이제 여러 기관 교수님들께서 데이터를 모아주셔서 이제 콩팥 투석을 하고 있는 환자에서 이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그래도 하는 것이 좋을지, 어쨌든 투석을 하고 있는 거는 좀 이런 조금 더 강력한 항암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한 좀 늘 우려나 걱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항암 치료만 하면서 볼지, 이런 것에 대한 늘 이제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데이터들을 이제 모아보면 그래도 자가이식을 하는 그룹이 조금 더 이제 무질병 생존율을 높였고, 또 생각보다는 이제 자가이식이라는 강력한 항암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제 위험한 정도의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이제 결론이었는데, 어쨌든 콩팥 기능이 있다고 해서 어떤 치료를 무조건 안 된다 이럴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제 다발골수종 환자들은 또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계속 깨닫게 되는데, 환자분들이 뭐 뼈도 약해서 활동도도 떨어지고 콩팥도 나쁘고 또 감염 위험성도 있고, 참 이제 초반에는 참 이렇게 조심조심하면서 저희가 좀 신경 쓸 부분이 되게 많은 질병이다라고 지금 저희가 말하면서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이제 고칼슘 혈증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고칼슘 혈증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칼슘과 비타민 D는 고칼슘 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복용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고칼슘 혈증은 말 그대로 이제 혈액 검사에서 칼슘 레벨이 높은 경우를 말하게 되는데, 이제 의학적인 정의로는 이제 혈액 검사에서 칼슘이 10.5mg/dL 이상인 경우를 고칼슘 혈증이라고 하고요. 뭐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12 이상이면 중등도 이상의 고칼슘 혈증, 14 이상이면은
이제 매우 심각한 고칼슘 혈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고칼슘 혈증의 원인은 사실 암 환자들에게서는 사실 또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제 다발고수종 환자들은 주로 이렇게 이제 뼈 손상과 관련된 고칼슘 혈증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칼슘 혈증을 이제 뼈 손상이 있고 고칼슘 혈증이 있는 사람도 이거에 대한 좀 관심을 잘 기울여야겠는데 우선적으로는 이제 데노주마비나 비스포네이트 같은 이렇게 칼슘을 이제 재흡수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약제들을 사용하고 충분한 이제 수분 공급을 하는 것이 주된 치료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고칼슘 혈증이 생기게 되면 증상이 사실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주로는 저는 이제 환자 중에는 이제 의식 저하로 오시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의식이 없어져요, 환자가.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보면 혈액에서 막 칼슘이 15 이렇게 깜짝 놀랐던 경험이 좀 있는데 그래서 수액을 좀 드리고 이제 콩팥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데노스막 같은 걸 좀 사용하면서 좀 경과 감찰했더니 다행히 칼슘이 떨어지고 이제 환자 의식도 좀 좋아졌던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그러면서 이제 다발고수종이 진단되었던 환자가 있는데요. 사실 다른 증상보다는 고칼슘 혈증 자체만은 조금 뭐 빈도가 더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나타나게 된다면 이런 또한 이제 몸에서 조금 중요한 이런 전해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일부는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혹시 뭐 고칼슘 혈증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셨거나 또 어떤 또 다른 제가 말하는 거 이에 다른 어떤 코멘트 주실 부분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 고칼슘 혈증 중에 가장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아챌 수 있는 부분은 환자가 자꾸 자려고 하고 의식이 처진다든지 아니면은 변비가 너무 심해서 환자가 변을 며칠째 못 보거나 토하거나 이런 증상이 사실 가장 쉽게 알아챌 수 있는 증상인데요. 보통 이런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14 이상의 굉장히 고칼슘 혈증이 중증 이상 심한 경우에 나타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중등도 이하 11점이나 12점 정도의 고칼슘 혈증에서는 사실은 대부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발고수종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환자분들의 이제 질문을 받아서 증상에 관한 위주로 한번 살펴보았어요. 다발고수종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또 나타날 수 있고 또 고령의 환자들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병 치료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동반된 합병증 이런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변상 교수님께서도 이 종합적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발골수종은 사실은 고령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 다발골수종 자체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 합병증이나 아니면 치료로 인한 부작용도 있지만 환자분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동반 질환으로 인해서 더더욱 치료가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그다음에 고지혈증, 이로 인한 만성 콩팥병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순전히 다발골수종 때문에 콩팥이 나빠진 건지 아니면 이런 환자분이 가지고 계셨던 동반 질환 때문에 나빠지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발골수종은 뭐 감염도 잘 생기고 콩팥도 안 좋아지고 뼈 통증으로 인해서 뼈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칼슘약 같은 것도 많이 복용하셔서 복용하시는 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암제 플러스 다른 뼈 주사라든지 이런 약까지 하면은 10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약을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어떨 때 복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약을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육을 받으시고 먹으면 안 되는 약들 아까 말씀하셨던 진통소염제 같은 경우에는 콩팥에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진통제를 마약성 진통제나 다른 타이레놀 같은 약으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평가가 필요해서 또 담당 교수님과 면밀한 상담을 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발골수종 온라인 토크 콘서트, 다발골수종 치료 합병증과 생활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제 환자분들 증상과 질문 위주로 함께 답변하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저희 뭐 부족한 의견이 조금이나마 환우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저희 이제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